현지 시간 목요일 뉴욕 증시가 경기 회복 둔화 우려와 금리 하락 속에 일제히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에 1.25%대를 터치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37만 3천 명으로 집계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의 목표치를 2%로 상향 수정했습니다. 중국이 자국 기업들의 해외 상장을 허가제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원유 재고 감소에 상승 반전하면서 WTI 가격이 1% 상승했습니다. 스텔란티스가 5년간 전기차 개발에 약 41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도쿄 올림픽이 도쿄 내 모든 경기장에 무관중을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글로벌 이슈 투데이의 전세원입니다. 30분 전에 마감된 현지 시간 목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친 가운데 오늘은 다양한 기업들 가운데 테슬라와 아마존만이 상승했고 여러 가지 업종과 그리고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세한 글로벌 마감 상황 먼저 박고은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전 세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부상한 가운데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0.75% 떨어졌고 S&P 500 지수는 0.86% 하락,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72% 내렸습니다. 전일 전 세계 코로나 사망자 수가 4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일본 정부는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오는 12일부터 긴급사태를 발효하며 전반적인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이날 발표된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전주보다 2,000명 늘어난 37만 3천 명을 기록하며 고용시장의 회복세가 고르지 못함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에 1.25%대까지 추락했습니다. 기술적인 요인과 함께 경기 회복세가 정점을 지났을 것이라는 우려가 강화되며 채권 매수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한 월가의 공포지수라 불리는 빅스 지수는 장중에 급등세를 보이며 위험자산 매도 심리가 부상한 가운데 주요 지수는 하락세를 보였고 오늘장에서는 특히 여행 관련주와 반도체주 그리고 은행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장에서는 전 업종이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금융주와 산업재 그리고 자재주가 1% 넘게 떨어지며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종목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항공주와 크루즈 업체들은 델타 변이로 여행 산업의 회복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약세를 보였습니다. 델타항공은 1%대 떨어졌고 카니발과 로얄 캐리비안 역시 1% 넘게 내렸습니다. 또한 은행주들도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우려 속에 일제히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JP모건과 시티는 1% 넘게 떨어졌고 웰스파고와 골드만삭스는 2% 넘게 내렸습니다. 또한 반도체주들 역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글로벌 경제 회복에 대한 우려가 부상한 가운데 약세를 보였습니다. AMD는 골드만삭스가 AMD의 매출이 성장하고 마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며 매수 투자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0.8%대 내렸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 오펜하이머가 엔비디아에 대해 장기적인 강세 전망을 제시하며 목표가를 기존의 $700에서 $925로 상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 넘게 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빵주도 보겠습니다. 아마존을 제외하고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알파벳의 경우 전날 미국 36개 주와 워싱턴 DC가 구글이 안드로이드 플레이 스토어에서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주가는 1% 넘게 내렸습니다. 반면에 아마존의 경우 이날 울프 리서치가 아마존을 최선호 종목으로 재차 제시한 가운데 오늘장에서 주가는 0.9%대 오르며 신고가를 재차 경신했습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위험자산 매도 심리 속에 하락세를 보이며 현재 32,00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장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도 3%대 떨어졌습니다. 한편 버진갤럭틱은 전일 코엔이 브랜슨 CEO의 우주 비행 시험을 앞두고 버진갤럭틱에 대한 목표가를 기존의 23달러에서 월가 최고 수준인 51달러로 상향 조정한 가운데 오늘장에서 17%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경기 민감 섹터가 약세를 보이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유럽 중앙은행은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1.7%대 떨어졌고 영국 증시는 1.68% 하락, 그리고 프랑스 깍그 지수는 2%대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도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많이 감소했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주간 원유 재고는 686만 배럴 줄어들며 7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WTI 가격은 1.02% 오른 72달러 선에 마감했고 브렌트유는 0.94% 상승한 74달러 선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은 숨고르기 장세를 보이며 6거래일 만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오늘장 금 가격은 0.1% 하락한 1,800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이슈로 투자자의 든든한 하루를 보장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투데이 시간입니다. 금요일 첫 번째 소식 화면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마다 전해드리고 있는 경제 지표인데요.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보다 훨씬 증가를 했어요.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원래는 예측을 했었는데 의외로 예상 밖 증가가 나오면서 고용시장의 회복세가 고르지 못하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홍성진 캐스터, 구체적인 결과 어떻게 집계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은 우선 간밤사이 발표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와 코로나19 확산세를 주시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현지 시간 8일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공개했는데요. 청구 건수가 총 37만 3천 건으로 집계되면서 지난주에 비해 약 2천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이 집계한 예상치인 35만 명보다도 약 2만 명가량 높은 수준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CNBC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면서 상반기 동안 순탄했던 고용시장이 향후 암초를 맞닥뜨릴 것 같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앞서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팬데믹 사태 이후 600만 명대로 폭증한 뒤에 지난해 8월 100만 명 아래로 떨어진 바 있는데요. 올해 5월 중에는 30만 명대로 내려왔지만 이후 수치가 소폭 오르면서 현재 30에서 40만 명 사이를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CNBC와는 다르게 블룸버그는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입장을 내놨는데 블룸버그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여전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저치에 근접한 수준이라면서 노동시장이 하반기에도 완전 회복을 향해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상황도 주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그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에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CDC는 미국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일주일 만에 약 11% 증가했다고 전했는데요. CDC는 미국에서 델타 변이가 이미 지배종이 되었다면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해지자 일본 역시 조치를 취한 상태인데요. 일본은 네 번째 코로나 긴급사태 발령에 이어 이번 올림픽과 관련해 도쿄 내 모든 경기장을 무관중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일부 지역 경기장은 아직까지 입장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여행 관련주들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그레니트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스의 분석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경제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질 수 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가 꺾이면서 국채 금리가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한때 1.25%대를 터치하기도 했었는데 어제에 이어서 연일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표를 통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지만 2년부터 30년물까지 장단기 할 거 없이 모두 다 급락하고 있는 양상인데 강다한 캐스터,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 등 코로나19 확산세로 경기 회복세가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국채 금리 시장에도 하방 압력을 가한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표도 부진한 상황인데요. 미국의 서비스업 회복 속도가 떨어지는 등 여러 지표에서도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하고 있습니다. 국제 공급이 감소하는 상황 역시 금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가 연준의 예측 예정 TGA에 맡겨둔 자금을 이달 말까지 계속 줄이겠다고 나서면서 채권 발행 물량이 상대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연준의 국채 매입은 계속되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를 고려하면 수요 초과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전날 공개될 의사록에 따르면 테이퍼링의 핵심인 1,200억 달러 규모의 국채, 주택저당증권, MBS 매입 축소는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물론 반대의 목소리가 없지는 않았는데요. 일부 위원들은 자산 매입 속도를 줄이기 위한 조건이 이전 회의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일찍 충족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이런 가능성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미국 인플레이션과 기대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상승은 위험 신호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미국의 긴축 통화 정책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일단 외신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참석하는 오는 15일 상원금융위원회에서 통화정책 방향의 윤곽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채금리 하락에 대한 다양한 원인들과 전망까지 짚어봤고요. 세 번째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중국의 전기차 3인방이 디디치신 규제 여파에 타격을 받으면서 일제히 급락했었는데 오늘도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좀 부정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하방 압력 받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홍성진 캐스터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어떤 보도가 나왔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중국에서의 차량 판매 대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에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던 중국 내 차량 판매 대수가 꺾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 자동차 판매량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11개월 동안 이어진 판매 증가세 역시 끝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같은 소식을 중국 차량협회의 보고서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앞서 중국 차량협회는 6월 승용차 판매량이 158만 대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약 5%가량 줄어든 수치로 차량 관계자들은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반도체 품귀 현상 때문에 이 같은 차량 판매 감소량이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 가운데 특히 일본 회사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전했는데요. 닛산의 경우에는 중국 내 6월 자동차 판매량이 전달 대비 16% 감소했다고 밝혔고 혼다 역시 닛산과 비슷한 수치인 17%가량 줄어들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두 기업들의 판매량 감소가 모두 칩 부족 사태 때문이라고 전했는데 이와 관련해 빌루소 오토모빌리티 설립자는 몇 달 동안 중국에서 나타난 폭발적인 차량 판매 증가세가 최근 꺾였다면서 칩 부족으로 인해 당분간 이전의 수치는 목격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반도체 부족 현상이 하반기에는 완화될 거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피치 리서치의 분석가는 자동차 기업들에게 가장 혹독한 시대가 지나갔다면서 내년에는 반도체 공급과 수요가 서로 맞춰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현재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반도체 재고를 계속 쌓아두고 있다면서 칩 제조업체들에게 직접 주문을 하는 방식을 통해 반도체 대란을 해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반도체 칩의 생산 속도를 늘리는 작업 역시 하반기 자동차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중국에서 팔리고 있는 자동차 가운데 전기차는 이 같은 판매 감소세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중국의 차량협회는 중국의 전기차 3인방으로 불리는 샤오펑, 리오토, 니오 3개의 기업이 모두 6월 동안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홍콩 증시에 상장한 샤오펑은 전년 동기 대비 약 7배가량 많은 6,565대를 인도했다고 밝혔고 리오토는 4배, 니오는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치 리서치의 분석가는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최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과 소비 장려 정책 등을 통해 앞으로 중국 전기차 시장이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언급해 주신 대로 중국의 전기차 3인방의 차량 인도 대수가 2분기에 사상 최대로 나타나면서 지난 3개월 동안 주식시장에서 급등세를 보였었는데 최근 연 이틀 하락하고 있는 시장 상황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로 상향 수정했습니다. 목표치 수정이 18년 만이라고 하던데 역시나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보도들이 나왔습니까? 네, 우선은 유럽중앙은행 ECB가 인플레이션 목표치 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18년 만의 조치인데요. ECB 이사회는 중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로 가져가는 것이 물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필요할 경우 목표치를 일시적으로 오버슈팅하는 것도 허용할 뜻을 밝혔습니다. ECB의 기존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2% 바로 아래였습니다. ECB는 인플레이션 산출에 집값을 포함할 것이고 채권 매입 프로그램과 부수적인 틀을 통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은 2008년 여름 이후 연율
1.2%를 평균적으로 기록해 왔는데요. 이는 이전 9년보다 기록한 평균 2.1%보다 크게 낮아진 상태입니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유럽 중앙은행이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기존 2% 바로 아래에서 2%로 수정한 데 대해 ECB가 더 오랫동안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ABN 암로는 이번 조치가 ECB가 더 오랫동안 완화적 정책을 시행할 것을 의미한다며 ECB가 중기적으로 바라는 인플레이션 수준과 실제 인플레이션 예상치 간의 차이가 지금은 더 커졌다고 말했고요. ING 역시 ECB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바꾼 것은 1998년 2% 아래에서 2003년 2% 바로 아래, 그리고 이번에 2%로 세 번째라며 점진적인 완화 기조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제프리스 역시 이번 결정으로 정책 당국이 내년에도 양적 완화를 계속하자고 주장하기가 더 쉬워졌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에 주택 가격이 포함되면서 2023년부터는 인플레이션이 상향 수정돼서 정책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EB는 ECB가 오랫동안 현 수준에서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정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상향함으로써 중앙은행들이 더 오랜 기간에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경기 부양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는 점도 짚어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가상화폐 뉴스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위험자산 매도 심리가 강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상원 의원이 암호화폐 규제 정책이 시급하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미 상원 의원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워런은 이 같은 내용을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위원장 게리 갠슬러에게 전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워런은 불투명하고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이 향후 소비자들과 금융시장에 미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런은 이번 성명을 통해 암호화폐 수요와 거래소의 이용은 크게 늘어났지만 아직까지 마련되지 못한 규제 정책들로 인해 소비자들이 위험에 빠졌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런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권한을 써야 된다며 미 의회 역시 규제 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워런의 이 같은 발언 전에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제닛 옐런 재무장관으로부터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언급되기도 했었는데요. 두 인사는 암호화폐가 금융 안정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강화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또 G20 주요 국가들도 이번 회담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주말 베니스에서 진행되는 회의에서 규제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올해 4월 증권거래위원회의 수장이 된 갠슬러는 과거 암호화폐를 금융규제 체계에 편입해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아직까지 새로운 규정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워런은 암호화폐 거래가 공정하고 질서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권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유럽에서 오늘 암호화폐와 관련된 규제 정책이 발표됐는데요. 유럽연합은 암호화폐 자산 이전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제안하면서 암호화폐 네트워크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자금 세탁을 방지할 수 있는 AMLA 자금 세탁 방지 기구를 만들기로 계획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번 AMLA 기구를 통해 앞으로 불법 자금 세탁에 대한 강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한 상태입니다. 네, 홍성진 그리고 강다은 외신캐스터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S&P 500 지수 지난해 3월 저점에서 90%가량 올라 이번 주에는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하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7월에 매수하면 좋다고 투자 의견 상향 조정한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오테크 기업 울트라제닉스 파마시티컬입니다. 희귀병 치료제를 개발 중인데 현재 말기 임상시험 단계에 접어든 4개 약물에 집중했습니다. 시험이 성공하면 주요 수익처가 될 거라고 보며 목표가로 $162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회사들 보겠습니다. 베어링스는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사업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7.5% 정도로 배당금을 상당히 많이 지불하는 점이 특징이기도 한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베어링스가 추가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며 목표가 $11.25 제시했습니다. 웰스파고도 최근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며 배당금 인상과 대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목표가는 $60입니다. 또 Buy Now, Pay Later 모델로 밀레니얼 세대와 X세대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핀테크 기업 어펌 홀딩스도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론 세계적인 페인트 회사 셔윈 윌리엄즈도 좋은 의견 받았습니다. 주택 리모델링 흐름이 계속 이어지며 페인트 수요가 증가할 거로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유틸리티 기업들입니다. 에너지 유통기업 UGI 에너지에 매수 의견 내놨습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 재생에너지 시장으로 확장하면 장기적으로 연간 6에서 10% 정도 수익 성장을 보일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는 LPG 프로판 사업으로 탄탄한 재무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에너지 회사 시마렉스 에너지에 대해서는 석유가스 부문의 수혜를 볼 걸로 봤고 전기 유틸리티와 천연가스 지주 회사인 OGE 에너지에는 ESG 흐름의 수혜를 입을 거라고 보며 각각의 $90와 $38 목표가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7월에 유망하게 보고 있는 기업들을 알아봤습니다. 금요일 글로벌 이슈 투데이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 더 자세한 분석과 함께 굿모닝 투자의 아침으로 돌아오겠습니다.